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입,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2000년 중반 지역방송 기자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청 공보실 대변인, 경기도지사 언론비서관, 이재명 국회의원실 보좌관, 여긴 20여 년간 이어진 대통령과의 인연,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다.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2026년, 이 대통령의 역점을 둘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대국민 소통 방향은 어떤지, 김남준 대변인이 말하는 2026년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 봅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대전환을 통해 대도약을 이루는 원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둘 사항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총 5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성장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올 한 해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의 운영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국민과의 직접 소통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여러 가지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생중계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민들께 직접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과 없이 국민들께 생중계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6대 구조개혁을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과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한데요. 검찰, 사법,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등 6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6대 개혁 중에 어느 하나 뒤처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생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또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한데요. 지난해 천명한 예를 들면 배임죄 폐지라든가 금산분리 완화 등 이건 경제계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의 경직선 문제를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배임죄 폐지라든지 아니면 금산분리 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중을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과제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기업들이 바라고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한편 또 노동의 유연성도 우리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또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노동을 유연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 복귀한 지 일주일입니다. 용산에서 일할 때와 청와대 근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느끼신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서 온 측면이 있지만 네. 다시 되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공간이 주는 그 무게감도 다르고 또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용산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걸 보면 네. 우리가 용산으로 갔었던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와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용산 그 대통령실 안에 사우나실 그게 네. 노출된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표현에 따르면 작은 호텔 같았다 이러던데 실제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대변인을 하기 전에 부속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용산에 들어가서 정말 집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부터 확인들을 쭉 해 나가다가 그 사우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기함했습니다. 이런 장소가 왜 집무실에 있어야 되는지 영문도 알 수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었죠. 네.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무엇을 했었는지가 참 의문이 들 정도였었고 다만 그런 것들을 뭐 국민들께 알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면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지난 연말 정치권 가장 큰 화제가 이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이었습니다. 야당의 현직 당협위원장을 요직에 기용한 파격 인사였는데요. 이번 인사의 배경은 어떤 걸까요? 국민 통합 관점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통합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고요. 네.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말과 행동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적인 기조가 다른데 과연 같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 뭐 계엄과 내란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국정 기조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냐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의도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토론을 통해서 리스크들을 좀 줄여 나갈 때 더 나은 국정 방향이 잡힐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레드팀의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평소 이제 시멘트론 무지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시 이제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번 이혜원 장관 지명자는 청문 과정까지는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가요? 뭐 저희들은 일단 지명을 해 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납득해야 하는 영역들은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하던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일 것 같고 저희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국정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등 향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추가로 영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뭐 지방의회 인사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앞으로도 내각 등의 보수 진영 인사가 추가로 발탁될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는 사실은 뭐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 유능하냐, 적임자냐,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 나가다 보면 이념과 관계없이 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취임 후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인데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벌어졌던 양국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 관심사인데요. 핵심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지금 뭐 위성낙 안보실장 한한령 또 서해 구조물 핵 잠수함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뭐 일단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에이펙 이후로 따지면 이제 2달여 만에 양자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곁에서 지난번 이제 한중 정상회담 지켜보셨을 텐데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돈독하다 이런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다 이제 보고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양자가 회담하는 장면을 이제 보셨겠지만 네. 그 전에는 전날 있었던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번 에이펙을 주재하는 의장국과 차기 의장국 사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대화가 오갔었고 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양자회담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양자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양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 상태에서 회담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지금 경직된 남북 문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의 중국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고환율이 걱정입니다. 정부 개입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대입니다. 물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환율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전부 다 쉬운 문제들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해법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했겠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희 정책실장의 발표도 있었고요. 투기 거래를 엄정 대응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관철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장을 자주 찾았죠. 네. 얼마 전에는 그 청와대 인근 또 식당도 이렇게 찾았고요. 그 의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답은 민생 현장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체감되는 이런 경기들도 결국은 말씀해 주셨던 시장이라든지 현장을 가보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네.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1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당청 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치적인 해석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은 또 당의 역할이 있는 거고 청와대는 또 청와대의 역할, 정부는 또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역할이 다른 것을 메시지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고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 충실하게 하면 되고요. 왜 밖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아주 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목격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고 불리는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라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실 인사들이 많이 출마하게 될까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누가 나가게 될지 얼마나 나가게 될지를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방선거는 저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체감되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올해 신년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과연 어느 누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행정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의 거치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던데요. 뭐 저는 지금 대변인 역할 충실하게 하는 게 제 역할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 내외하고 인천 그 계양을 지역구 교회 찾았죠. 네, 맞습니다. 예,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때 뭐 당번 대변인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은 어떤가요? 늦은 밤까지 자료를 보느라고 그 실제 취침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 정말 실제로 뭐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일에 내가 전념할 수 있는 시간에 지금 시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성남, 뭐 경기도, 그다음에 당에서도 그렇고 계속 같이 옆에서 보좌를 해왔습니다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모된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경기도 지금 대통령 노동 강도는 어떻게 지금이 제일 강한 것으로 보입니까? 뭐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의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사와 뉴스 열심히 보는 편인가요? 기사 열심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댓글도 열심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SNS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동향 이런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여론들이 가감 없이 전해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뭐 거짓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특히나 고의를 가지고 유통되는 경우는 그러한 판단을 흐리게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재명 정부의 포부와 메시지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해 이재명 정부의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체감하실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리고 오늘도 강조를 하시고 늘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만,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회가 될 여러 때마다 차례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각오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2년째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 통합의 기조 속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세외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부 소장,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새해 대전환을 통해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신년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5급 3특 체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좀 그동안 6개월 동안 보여준 대통령 행보를 보면 해낼 수 있겠구나. 역대 대통령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 가능성을 상당히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제 성장을 함으로써 이 한쪽 계층만 이 이득을 보는 거를 넘어서서 이 성장을 통해서 가시를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점이 저는 상당히 다른 대통령과의 대통령의 신년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4년 만에 청와대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다는 것이 나름대로 매우 좋았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신년사에서 방금 이제 김미연 소장 말씀하셨듯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공정과 분배보다는 대대적인 도약, 성장을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파이 학대입니다. 공정과 분배를 하기 위해서도 도약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위상을 도약시키고 또 경제적인 기반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투자, 또 일자리의 성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약과 성장이 되면 그 이후에 공정과 분배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강윤 소장님, 이 대통령 국민통합 역시 두드러지게 강조한 대목입니다. 보수 진영에 있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역시 통합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국민통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행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기존의 보수 진보 이른바 이분법적 진영 구분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해운 지명자가 갖고 있는 업무적 전문성 또는 측면, 그리고 통합의 상징적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 인사를 주요 부처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보수권이 흔들릴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노리고 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요. 이해운 지명자 지명 사실 전해지고 나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폭로나 의혹, 그리고 그간의 행적, 치부 과정의 좀 문제성 이런 것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초대 내각에도 농림수산부 장관을 윤석열 내각에서 했던 사람을 그대로 유임시킨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통과 이런 걸 한번 조금 더 유심히 며칠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에 있어서 실사구시를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갈 것이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북한, 한한령, 핵 잠수함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게 핵심 의제가 될까요? 네, 많은 사안들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년도에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4월 이전에 뭔가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북 관계 자체로는 남북 관계 그 독립적으로는 이 동력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북중 관계가 또 작년 9월 달에 천안문 그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는데 김정은이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등 관계가 가까워져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 삼아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을 잘 설득해서 중국이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도 주선하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은에게 긍정적으로 남한의 태도를 잘 설명해서 네. 남북 간에도 좀 대화 물꼬를 트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보는데, 네. 경제도 역시 지금 미국하고 무역이 많이 증진됐지만 아직도 중국이 수출입 다도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경제 관계도 중요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 연예인들 활동, 또 화장품 이런 부분에서는 한한령 해제도 중요하고, 네. 핵 잠수함 문제는 글쎄 이게 주요 주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약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진핑 네, 주석의 마음을 여는 촉매제가 될까요? 결정적으로 촉매제가 되기에는 조금은 중국의 마음에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그 입장은 유지해 왔고요. 네. 이건 1992년에 한중 수교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흔들린 적은 없는데, 단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막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그때 외에는 흔들리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하게지고 그게 이제 대만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는데, 네. 여기서 중국이 진짜로 바라는 거는 일본의 그 왕이 부장의 그 발언을 그대로 따서 얘기한다면 침략 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사와 인민의 책임지는 올바른 입장을 취해달라,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고요. 단지 중일 간의 갈등에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서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기가 부담스럽고, 또 굳이 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날인 오늘 새벽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의도적 도발로 봐야 할까요? 예, 날짜 선택은 한중 정상회담이 일찌감치 한 일주일 전에 벌써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날짜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5년 만에 당대회를 합니다. 1월 1, 2월 안에는 할 것 같거든요. 이 5년 만에 북한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행사고, 이걸 위해서 당 중앙의 전원회의도 짧게 하고 대회 메시지도 남기지도 않았고, 모든 게 이 당대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5년 동안 약속했던 국방 현대화,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는 거 완전히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사한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 번째는 간밤에 나온 뉴스로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외국이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체포해다 뉴욕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시급했겠죠. 네. 이게 어제 낮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제 저녁에 급히 이거를 염두에 두고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랑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네. 김주애가 참배 행렬 정중앙에 위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후계자주의가 더 공고해졌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 새해 들어서 김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게 3년 만입니다. 작년, 네. 재작년은 안 했거든요. 그 3년 만에 이례적으로 참배한 데다가 김주애가 나타났는데, 김주애로서는 처음으로 참배하는 거고요. 자기 할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 그 묘소를 참배하는 거죠. 근데 그 놀랍게도 김주애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양쪽에 리설조하고 김정은이 섰어요. 그 얘기는 오히려 김정은이 정중앙 자리를 양보했다는 건데, 이거는 단지 그 1월 1일뿐 아니라 1월 1일 새벽에 5일 경기장에서 새 신춘 경축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김주애를 가운데 앉히고 양쪽에 김정은과 리설주가 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상당히 후계자로서의 의미를 거의 뭐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김주애가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어요. 네. 김정은도 어린 나이에 후계자 됐지만 27살이었습니다. 2010년에. 그런 걸로 봐서 또 여성인데다가 북한에서는 또 유교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당대에서 과연 지난 당대에서 설정했던 제1서기 지위, 이게 북한에서 넘버 2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서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아무도 임명을 안 했는데 과연 제1서기로 임명하느냐, 이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전개한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 김정일은 뭐 10년 정도를 삼촌하고 권력 투쟁하고 또 계모하고도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측면이 강한데요. 오랜 기간 투쟁을 했죠. 김정은은 지금 2010년에 후계자로 지명됐는데 27살 나이입니다.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 부위원장을 시켰는데, 그것도 27살인데 지금 새롭게 나타난 사실을 들어보면 그보다는 한 3, 4년 전에 김정일이 2008년에 쇼크로 쓰러져서 한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혼수 상태 이전에 벌써 김정은을 후계자로는 채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김주애처럼 그렇게 13살은 아니거든요. 그 아무리 김정은을 일찍 채택했어도 24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주애를 후계로 채택하는 건 아마 굉장히 모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몸무게가 130kg가 넘기 때문에 진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지병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언제 뭐 수명이 그렇게 오래 못 산다라는 게 확실히 알면 모를까 그렇게 쉽게 후계자 지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빅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스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작년 9월부터 군사 활동을 해서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봉쇄하고, 공중으로도 베네수엘라 함부로 발생하지 마라, 우리가 다 봉쇄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군사 작전도 하고, 그래서 배도 침몰시키고, 마약 운반선이라고 여겨지는 배도 침몰시키고 해서 100여 명을 이미 살해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군사행동을 본토까지 가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의문시됐고 그렇지 않으리란 그 생각이 다수였는데 놀랍게도 어제 오후에 미군을 전격적으로 어제 우리는 오지만 그 베네수엘라는 밤이죠. 네. 밤에 전격적으로 100여 대의 그 전투기를 동원하고 특공대를 보내서 마두로를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거를 체포해서 뉴욕으로 지금 압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건데 트럼프 얘기가 이거는 미국 국내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인을 체포해 온 거다 뭐 이러지만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국제적으로도 있고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려서 이거 찬성하는 진영 또 반대하는 진영 또 마두로를 인정은 안 하지만 그건 과도했다라는 즉 이렇게 한 3개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전 세계 여론이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안전한 정권이안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위협 압박일 뿐이지 지금 지상군이 가서 베네수엘라를 점령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고 있고 밖에서 해군과 항공모함이 다 대기하고 있지만 지금 부통령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는데 그 부통령이 미국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은 굳이 2차 공격이나 주둔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장기 주둔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국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데 가장 큰 욕심은 2개입니다. 석유 시설에 미국의 자본이 엄청 투자했는데 그거를 2000년대 초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다 국유화해서 뺏었거든요. 네. 이 이권을 다시 차지한다는 거고요. 2번째는 베네수엘라하고 중국하고 워낙 가까운데 중국에다가 석유를 엄청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데 베네수엘라를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 이 2가지는 확실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치권 현안 이어가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론조사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네. 여론조사 하지 않아도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주당에 있어서 이 민주적 그 정치적 절차를 지키는 것 문제, 부정부패 이것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치에 위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민 일반이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실망도 클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자체로는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은데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 하여튼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것은 정 대표가 이 사안의 성격을 그만큼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 대표가 잘한다고 봅니다. 네, 김민수님, 야당의 공세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 또 공천 헌금 문제 등 당내 이런저런 문제와 관련한 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후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 소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갑질 의혹을 넘어서 가지고 문제는 이제 돈이 오고 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천 관련해서. 네.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볼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서 명백백패 밝히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주류, 비주류가 아닌 이제 주류가 된 이상은 뭔가 좀 쇄신과 그 좀 창조적 파괴
민주당이 좀 거듭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만일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뻔한 사안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일 강선우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아마도 정권 초창기에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에게는 상당히 좋은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강윤 전 소장님,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하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도 읽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조국 혁신당의 활로 모색과 함께 정치 개혁 필요 여론을 또 한번 환기시키는 정치적 목적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김병기, 강선우 그 사태는 공천 헌금으로 보여지는 점이 다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사안인데 그 고리가 되는 게 지방자치제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금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단식을 하면서 관철해낸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게 DJ는 여전히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고 상징성 같은 걸 갖고 있죠. 그 지점을 명확히 언급을 한 거죠. 조국 혁신당은 지난번 작년 총선에서는 망외의 상당한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 당의 활로가 걸려 있는 지점이고요. 이번 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확실한 2위권을 거둬야겠다라는 자체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여의해 보이지만은 않는 구석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차별성도 좀 강조를 하고 정치 개혁이 갖고 있는 명분도 먼저 점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우 소장님, 4개월 임기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 4파전입니다.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권리당원 20%가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가 핵심 변수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임기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을 걸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그것도 3선 의원들 간에 지금 4파전을 지금 치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마 선언들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개파색이 엷다는 평가를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당원 20%가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가 가장 핵심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중찬 소장님, 네. 갑질과 폭언 논란이 휩싸인 이회훈 기획예술조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이 보좌관 갑질에서 영종도 땅 투기 의혹까지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요. 인사는 세 가지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전문성, 그다음에 도덕성, 효과성인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도 상당히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전문성도 의심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효과성인데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통합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 흠집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인사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겠지만 민심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시시각각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은 악화 단계입니다. 홍영식 소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와의 화합은 지금 여전히 어렵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지금 그 내부 문제를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당내 게시판
재판 문제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기에는 한때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장동혁 사무총장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건 또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당시 한 대표와 이 장동혁 사무총장 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두고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지켜봤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 두고 두 사람 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무슨 판단이 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당내에서 1년 넘게 끄는 사안입니다. 네. 문제는 선거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걸 더 끌면은 선거를 못 치릅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두고 답이 없다면은 이 문제를 끊고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화해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 등 보수 통합론이 제기됐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선을 그었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보수 진영 통합의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매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쳤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 그리고 윤 대통령과 좀 멀리하고자 하는 층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장한석이라는 이 연대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합의 분위기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윤 소장님, 특검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여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지금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가 새해 첫 여야의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법사위는 항상 주 전장이긴 했지만 계엄 국면 이후로 여기는 뭐 상시 화약고 같은 곳이죠. 2차 특검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가겠다. 그리고 선거도 그 국면 하에서 치르려는 호석 이런 것도 다분히 있는 것 같고요.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돈과 시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진술도 좀 구체성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특검이 그거를 바로 공표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고 좀 문기적거리다가 나중에 뭐 이관했다 이런 것들이 여론을 좀 악화시켰는데 그래서 그 즈음 처음 나왔을 때 여론조사 되돌아보면 통일교 특검 여론이 무려 6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아프긴 하지만 그걸 외면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당의 공조도 꽤 되고 하니까 이걸 정면 돌파하자 그러면서 신천지 얘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또 대통령이 얼마 꽤 전에 했던 정교 분리 등등 합쳐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자고 하니까 양측이 모두 다 특검 얘기를 하고 있으나 방법과 시기, 규모 등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뭐 수적 우위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전선이 강하게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은 예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네. 6개월쯤 남아있고 시간도 상당히 긴데다가 거기에 갈 때까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에서 폭발력이나 인화성을 가진 것들이 꽤 많거든요. 복합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배 수장님 어떤 시각이세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여론조사 결과 2차 특검 필요성 뭐 가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긴 했던데요. 네, 내란 청산 여론이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57%가 필요하다. 대체로 이제 중도층 여론이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2차 특검의 공감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추진이 된다면은 그만큼 또 피로감도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얼마나 이 2차 특검의 효과 또 성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수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토마처럼 다시 달리겠다는 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특검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적통과 같이 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를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개헌과 탄핵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정도가 아니고 200%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사법 이런 대처이든 뭐 장외 이 정치 투쟁이든 본인의 그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수장님,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비밀 통로와 사우나 설치를 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여론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야기로만 돌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로 돌았을 때보다 막상 이제 이미지로 보니까 충격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충격을 넘어서 아마 좀 분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를 또 수사까지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모든 국민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용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50%대, 그 글로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에서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는 취임 이후 계속 우상향이었던 것에서 생각하자면 지금 한 몇 주일 동안은 좀 하락 국면이다. 물론 과반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체에 대한 국정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세인데 주로 민주당 당 쪽에서 감점 요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신 문제를 둘러싼 잡음 또는 잡음을 넘어서는 문제점 부각. 민주당도 저 정도인가 저 지경인가 하는 것들이 계속 끊이질 않고요. 특히 김병기, 강선우 이 사안은 계속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은 몇몇 분야에서 확실한 득점을 챙겨가고 있건만 상쇄 요인이 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직은 50%는 여유 있게 넘기고 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약했던 곳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유의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기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계엄 내란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치른 뒤에 조기 대선을 거쳐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 국면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사이에서의 엇박자나 무슨 이상하게 국민 정치 여론, 그다음에 개혁 여론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경각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점수 따나가는 것이 늘 잘 통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홍영식 소장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는데요. 보수 지지층이 많은 TK 지역에서도 이 대통령 긍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고 정당 지지율까지 감안해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이 조짐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에 대한 그 우려, 반미 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세 협상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에서 안보 부분까지 확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우려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을 그 지역 경제 문제가 저는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가 거기 보수 지역이어 갖고 그 지역이 제일 그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구는 광역단체 중에서 1인당 소득의 꼴찌예요. 그리고 이 최하위권에 30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경북도 광역단체 중에서 소득이 보면 하위권이에요.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수십 년 지체되다 보니까 지쳐 있죠.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 이런 그 타이틀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국정 방향이 실용 국익 위주로 가면서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그렇다면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지지율 흐름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더기나 하나 더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유보다는 거기서는 공동체, 국가, 사회의 책임을 중시하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은 이전하고는 달리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잘못 대처를 하면은 이것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지금까지 이 대통령 외교 순방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었잖아요. 내일 한중 정상회담, 곧이어 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크게 뛰어오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2, 3% 정도의 지지율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ARS 조사에서는 한 50%대, 그다음에 이제 직접 면접 조사에서는 한 60%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는 게 하나의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갤럽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거에 대한 평균값을 내보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나오고 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부정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거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런 흐름이 물론 이 외교 성과에 의한 것도 있고 소통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이 TKG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우리 홍 소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쪽 지역의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해서 부산 전체가 지금 희망차게 변해가고 있고 이 부산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TK 지역이라든가 충청 이런 데서는 이제는 정말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해수부 이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이 TK에서도 민심이 상당히 출렁이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통적인 TK는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국민의힘이 평가하기에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주장님, 이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 늘 그 신상 필벌을 강조합니다. 능력에 맞는 평가 보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향후 공직사회 인사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이제 정운갑 앵커께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 또 신상 필벌, 능력에 맞는 평가 보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은 40대, 50대, 또 블루, 화이트 칼라, 자영업종 이들 지지를 이제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를 배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공감하는 인사들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청산, 실용, 국익 등이 되겠죠. 1, 2월 달에 대대적인 혁신,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소장님, 청와대는 새해부터 정부 전 부처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 정책 생중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 생각에 동의가 되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1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아주 속 시원하게 핵심을 건드리고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콕콕 물어주니까 그다음에 행동 변화를 촉구하니까 거기에서 느낀 무슨 카타르시스 효과? 후보 때 많이 들었던 핵사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심정적 통쾌함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물론 환단 고기 같은 것을 둘러싼 불필요하고도 잘못된 논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걸러져야 되겠지만 오죽하면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이런 한간에 그런 얘기까지 터져 나왔잖아요. 그 피부에 와닿는 핵심을 바로 가서 건드리고 그냥 A를 물으면 A에 대해서 답하라.
기승전결 삥 둘러가지고 애둘러서 공자왈, 문자왈 하는 소리 말고 그냥 직접적인 것을 얘기하자라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서 국민들이나 지켜보던 분들이 많이 호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꽤 큰 부수적 성과도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또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죠. 6개월 뒤쯤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대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다시 생중계로 하겠다. 네. 저는 이건 임기 내에 계속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변화로 이어질 때 정말 효과를 거두는 것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핵심 요지는 이제 공직사의 변화겠죠. 홍영식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4.5%, 국민의힘 35.7%. 정당 지지율 흐름 여전히 큰 변화 없는 건가요? 일단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가 새로 바뀌면은 뭔가가 거기에 대한 타겟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지금 거의 6개월이네요. 지나면서도 이 지지율이 그대로 고착된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지지율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모여시키고 탄핵을 시키고 대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스탠스로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면은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국민의힘의 대처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처가 보면은 뭐 이 계엄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게 정당히 했다라는 이전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전의 논리를 뛰어넘는 무슨 새로운 어떤 논리나 그 근거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도 정리를 못하면서 윤핵인 패장을 앞세우는 지금 이런 구도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도 그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선거가 되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어. 중도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거는 뭐가 하면은요, 국민 중도 국정에 대해서 이거를 이 중도층을 볼모리 잡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선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몇 번을 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질 때마다 하는 소리가 선거 책임면은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책임 안 졌어요. 네.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입장을 지속하다 보니까 공이 국민의힘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타겟책을 만들지 못해서 이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연 수사님, 새해 초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 수장이 보기에 이번 6.3 지방선거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지역을 눈여겨보시고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는 어떤 걸 꼽으시는데요? 저는 뭐 중도층의 표심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를 보면 중도층은 상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그대로 6월 지방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 변수는 역시 경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경제 중에서도 이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 지표가 아니고 이 주가지수가 4천, 5천 갔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뭐 이런 것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선거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 서울과 부산입니다. 네. 근데 이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한 거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 그리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은 전체 평균보다 못 미치는, 서울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38,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38%를 받았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그 그래서 지표 잘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지표가 거죠? 38로서 전체 평균보다 좀 못 미치는 결과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은 당연히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동안 이제 이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부산 표심은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부산 민심은 어떻게 하면 이 해수부 이전을 끝까지 마무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적임자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찍을 결심이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서울과 부산 지역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지지도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거란 여론이 41.6, 국민의힘에 투표할 거란 여론이 25.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민주당이 지지율도 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여야 각각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어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41.6,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 25.6. 국민의힘이 빠르게 이제 쫓아가야 되는 것인데 선거는 구도입니다. 선거의 3요소는 구도인데 이것은 민주당, 정부 여당은 청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도는 과잉이다. 그다음에 이슈로 보면은 집값, 그다음에 물가, 취업입니다. 일자리입니다. 후보로만 놓고 보면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후광 효과를 보태줄 수 있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익 대표 체제로 이 결속하자, 이른바 장풍 강화가 후보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청산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집값, 물가, 취업 이 이슈를 강조하는 것인데 선거에서 구도와 이슈가 맞붙을 때는 구도가 더 센 힘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슈를 더 크게 만들어서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수장님,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지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남은 기간 어떤 변수들이 있다고 보세요? 예, 우선 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 선거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 대선 영향권에서 치러진다고 보는 게 우리 경험이자 큰 정치적 바람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계엄 여파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사과를 둘러싼 내부 논란이라거나 엇나가는 행토들 이런 것들은 유권자에게 크게 전혀 좀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 긁은 복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안 긁은 복권이 뭐냐? 국힘에서 아마도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 이 선에서 후보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런데 국힘이 아닌 곳의 후보는 누가 될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네.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이 되건 또는 한동훈 또는 조국, 박주민 누가 되던 지방선거로는 다 첫 데뷔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치렀던 의원 선거나 당대표로서의 그동안 정치적 역정과 달리 서울시장에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붙는다면 저 사람은 어떨까라는 안 긁은 복권 효과는 꽤 클 것 같다.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무난히 후보 지위까지 얻고 출마를 할지 지금은 조금 유동적인 게 있어 보여요. 네. 명태균 리스크도 아직 떨궈진 건 아닌 것 같고 서령 후보가 돼도 국힘이 갖고 있는 당 리스크, 국힘이 갖고 있는 감점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힘들 거기 때문에 최근에 오 시장이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그 결과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서울이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양당 모두 당 내부의 문제로 자체 감점 요인들이 상당한데 마이너스 효과가 현재로서는 국힘 내란 관련해서 어정쩡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꽤 크지 않은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최근에 불거진 것들 요것도 여파도 꽤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이 경기지사 관련 케이스탯 리서치 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야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보 진영 내 경기지사 후보 누가 나올지가 더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3파전으로 조금 굳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후보로 뭐 상강 구도가 좀 붙여지는데 이 경기도는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매우 강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이 곧 본선인데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나오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후보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는 역시 당심인데 이 이제 당심은 이제 친명계가 많이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선판이 지금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세 후보 모두 나름대로의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했을 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차기 부산시장 네. 여론조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지지율이 박형준 부산시장 지지율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재수 그만큼 전재수 의원의 인지 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재수 미련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는 그런 여론이 이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특검 수사 등으로 인해서 실제 출마 여부는 또 불투명하거든요. 하지만 대안이 부재하다. 또 그런데 이제 총량 법칙으로 보면 이 부산 지역은 PK 지역 부산 지역은 보수 상당히 또 이 결집도가 높고 또 텃밭으로 또 인식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득표도 실제로 여론조사와는 달리 50% 이상 되거나 당선자는 50% 육박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을 놓고 보면은 통일교 걸림돌이고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박형준 현지시장의 파괴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밀어넣자니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파괴력이 별로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부산 여론을 상당히 요동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희망과 기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통합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천명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합니다. 올해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키고 분열이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끌어모으려면 하루빨리 내란 사태도 매듭 지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